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이들 창의성,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아이로 키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창의성이라는 게 새로운 거를 전혀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를 새롭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뭔가 하면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뭐예요? 네, 바로 이거죠. 스마트폰. 네. 근데 여기 스마트폰 스크린 터치 이거 다 아니면 이렇게 넘기는 거 다 이게 원래 없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책을 넘기는 동작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스크린 터치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이미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키는지 그거고 우리가 그러면 폰에서 제일 좋아하는 앱은 뭐예요? 유튜브. 한 번 열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막 저도 막 유튜브 앱을 막 지웠다가 다시 또 깔았다가 계속 그걸 막 반복하는데 우리가 유튜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은 단순히 동영상을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몇 가지의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스트리밍을 하고 비디오를 압축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게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약간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 광고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에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 미디어, 이 비즈니스 이 세 가지 모든 요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진짜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잖아요. 이것도 다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각각의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그런 플랫폼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스페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우리 바르셀로나에 뭐 보러 가요? 그 가우디. 가우디가 만든 그 유명한 건축물들 보러 가잖아요. 저 아직 사실 못 가봤는데. 근데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 구조를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생각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생명체들이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운 구조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곡선과 그런 구조적인 원리를 그 바로 건축이라는 곳에 이제 통합시킨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독창적인 건축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아름다운 색상, 색채, 디자인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새로운 유명한 건축물을 탄생시킨 거예요. 자, 생물학, 공학,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이제 가우디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유튜브, 그다음에 가우디의 건축물들 모든 것을 보듯이 이거는 단순히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나 다른 개념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통합적인 사고라는 게 서로 다른 관점이나 개념을 조화롭게 연결해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능력. 단순한 분석적 사고 아니면 단순히 창의적 사고를 넘어서 상반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전혀 연결되어질 것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결합해서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는 방식이 바로 통합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통합적인 사고 교육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통합적인 사고 교육이 도대체 뭐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많이 했던 활동 중에 제가 보기에도 참 뿌듯한 그런 활동이다.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하나인데 저희 아이는 이제 이미 대학생이 돼서 이제 많이 커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지만은 그때 생각해보면 이런 거 참 잘했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살던 곳에, 가까운 곳에 이제 좀 한 10분 걸어가면은 조금은 숲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자주 산책하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딱따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소리가 뭐야?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어머,
혜성아, 저 소리 들려? 그러면 이제 혜성, 저게 무슨 소리지? 그때 애가 아마 한 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새 소리야. 새가 만드는 소리야. 그럼 아이가 이제 막 상상을 해요. 새가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소리를 내지? 새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막 자극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서는 저 새는 딱따구리라는 새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유튜브를 찾아봐요. 동영상에서 이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소리를 소리가 왜 나는 건지 이런 거를 막 이제 동영상을 보고 찾아봐요. 그러면서 거기 와서 왜 딱따구리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건지, 그 내용들을 이제 뭐 동영상이나 그런 책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 딱따구리는 이제 나무 안에 있는 벌레도 잡아먹고, 구멍을 내서 벌레도 잡아먹고, 거기다가 둥지도 만들고, 또 영역 표시도 하고, 딱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내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왜 그런 걸 하는지, 이제 논리력도 이제 아이들한테 약간 이제, 어, 연결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큰 아이라면, 만약에 큰 애가 있다 그러면은, 딱따구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초당 20회 동안 나무를 두드린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수천 번씩 나무를 두드리는데, 아니, 딱따구리 머리 안 아플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딱따구리 그 두개골이 약간 스펀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충격도 완화시키고, 이 부리도 미세하게 휘어져가지고는 충격도 분산시키고, 또 목 근육이 또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기 매우 좋게 되어 있대요. 실제로 이런 원리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충격 흡수 헬멧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재밌는 그런 뭔가 과학적인 그런 원리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딱따구리가 있는지 볼까? 다양한 크기의 딱따구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즈도 공부할 수 있고, 무슨 색깔이 있는지 볼까?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막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에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애들한테 다양한 색깔로 색칠해서 딱따구리 꾸며보기 게임도 시켜요. 그리고 또 플레이도로 딱따구리도 만들어보고. 그럼 뭐예요? 그게 소근육 운동이에요. 그리고 공감 감각도 키우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이제 딱따구리랑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 볼까? 그럼 이제 막 찾아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냄비랑 젓가락 같은 거 들고 주워 보기도 하고, 뭐 나무 블럭 가지고서는 부딪혀 보기도 하고, 아이들 청각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딱따구리가 캐릭터로 있는 이야기나 만화를 또 찾아봐요. 그럼 저 어렸을 때 진짜 웃음소리 특이한 딱따구리 만화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열심히 비슷할 것 같은데, 에, 그러면 이제 그 만화를 같이 찾아보면은 아이들은 이제 거기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 딱따구리라는 거 하나마다 하나의 그런 딱따구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 강의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뇌의 부분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또 자네가 하는 역할, 우네가 하는 역할이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억들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저장하게 되는데, 어, 그거를 다시 한번 그 딱따구리라는 거를 소환할 때마다 그 기억들이 소환될 때마다 그 신경세포에 있는 시냅스들의 연결이 점점점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똑딱따구리 소리. 이 청각은 뇌의 피질에서 작용을 하고 딱따구리가 왜 저런 소리를 내는지를 생각하고 배우는 거는 논리력, 사고력, 전두엽에서 해당하는 활동이고요. 딱따구리의 색깔, 시각을 담당하는 우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작용이고요. 플레이도로 딱따구리를 만드는 활동, 이거 손에서 하는 소근육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딱따구리를 캐릭터로 하는 이야기, 언어, 언어 발달, 전두엽, 좌뇌에서 하는 전두엽의 작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기억되는 장소,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활동을 하는 곳은 이제 뇌에서 해마라는 부분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마다 딱따구리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마다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소환이 돼서 연결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냅스의 연결이 강해지고 풍부해지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좋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 문제 해결, 그다음에 기억력, 학습 속도, 창의력 이런 게 이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데 쓰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 뇌의 시냅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냅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나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냅스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서 시냅스의 연결이 빠르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학습과 기억 형성이 효율적으로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마나 전기력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아주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면은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같은 내용을 5번을 읽어야지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번만 읽어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시냅스 강화의 속도 차이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시냅스 간의 신호 전달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이 전달 물질이 아주 신속하게 분비되고 신호가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빨리 빠른 사고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거기 어떤 영양제 먹어야지 뇌 발달에 좋아요?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 뭐 연어나 견과류 같은 거 많죠. 그다음에 베리류에 많은 항산화제,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그 시냅스가 이런 것들에 있는 그런 지방산들이 아주 그 시냅스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를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프루닝, 이런 거를 잘 하는 게 바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통합적인 사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냅스의 연결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달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가지치기 활동도 점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그런 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2018년에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를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통합적인 사고를 계속 연습할 때 전두엽이랑 해마의 연결이 증가해서 장기적인 학습 능력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밝혀졌고, 그다음에 2021년에 그 하버드 대학 교육에서 스팀 교육, 우리가 보통 스템이라는 건 많이 알잖아요. 그 사이언스, 매스, 테크놀로지, 그다음 엔지니어링, 매스 이거 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다음에 아트까지 그렇게 다른 영역을 접목시켰을 때 교육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보는 시험 학습에서 35%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그런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MIT에서 2022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략 보드게임을 자주 하는 아이들은 수학과 과학 성취에도 굉장히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뭔가 통합적인 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통합적인 사고 교육을 그러면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 교육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게 뭐예요? 책 읽기. 집마다 책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책 진짜 많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 부모님이 책 진짜 많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책 읽기 사실 너무 좋아요. 그죠?
책 읽기가 왜 좋냐? 언어 인지 능력 발달에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이때 내가 그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연상작용을 하면 그게 이제 그때 감성적인 면과 시각적인 연상 능력이 연결되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음. 또 책 읽기 너무 좋은데, 음, 그런데 이제 책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뭔가 수동적인 정보 학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그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학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뭔가를 애들이 해보고 이랬을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피드백,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책 읽기 너무 좋은데 이런 부족한 점과 그다음에 음,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영역의 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과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그 브레인 티저스 동화 게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게임 없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어때요? 되게 익숙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자기가 아는 캐릭터들. 그런 것들 너무 좋은데, 왜냐면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 맨날 맨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거 나와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서는 더 확장된 다른 영역의 내 활동을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들 보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지금 여기 브레인 티저스의 네 가지 게임 보시면은 신데렐라, 브레멘 음악대, 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들을 보니까 신데렐라는 어때요? 그 신데렐라가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요정의 도움으로 이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드디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왕자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12시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딱 그 12시에 그 시간을 초점 맞춰가지고 긴장된 순간에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종이 치고 있는데 집에 못 도착했어. 근데 그 긴장된 순간에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아이들이 뭘 배워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시간. 12시가 된다는 시간의 개념을 배우면서 그 게임을 보면은 시계판이 있더라고요. 그 시계판을 이제 매번 그 회차가 돌아가면서 시계판을 돌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매번 회차에서 아이들이 뭐 메모리 게임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의 개념을 배우면서 메모리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어, 그 메모리 게임이니까 기억력, 집중력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간의 개념을 보내면서 그 긴장된 그 감성, 그런 것들을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브레멘 음악대는 어떨까요?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 동물들이 이제 굉장히,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이 더 이상 너는 쓸모가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내쫓거나 아니면 내일 잡아먹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동물들이 다 이제 집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끼리 만나게 되면서 우리 이제 같이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가 되자. 응? 너는 뭐 아기니까 꽃기호 노래를 잘 부르니까 거기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음악대가 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거기에 덩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이제 뭐 하룻밤 모여가지고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게 돼요. 그죠?
그 동물들이 이제 동물들이 가려고 하는 그 집에 도둑이 사실은 있었어요. 도둑들이. 그래서 그 도둑들을 겁주려고 이제 이 동물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탑을 쌓아가지고서는 우선 몬스터처럼 이제 해서 겁을 주려고 하는데 이 게임은 실제로 어떠냐면 탑을 쌓아서 어, 도둑 두 명의 도둑보다는 높게 그렇지만은 다른 플레이어보단 낮게 동물들을 모아서 탑을 쌓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동물들을 겁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동물을 픽해서 얘네들을 탑에 쌓아서 도둑보다는 높게, 다른 플레이어들보다는 낮게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생각하면서 또 공간 감각을 기르게 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도 마찬가지죠. 마녀로부터 도망을 쳐야 돼요. 어.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뭐, 아까 신데렐라도 그렇지만 이게 협동 게임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아이들 부모님들이 보드게임 하면은, 보드게임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애들이 맨날 싸워요. 지면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인데, 어,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충성 게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져드리고 아이들한테.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지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지는 거를 배우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협동해가지고 공공의 적을 이기자.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보드게임이라는 룰을 배우고 그러기에 너무 좋은 그런 이제 활동이니까 이렇게 뭐 신데렐라나 헨젤과 그레텔 같이 협동 게임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이제 과자를 막 모아가지고서는 많이 모아야지만 마녀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는데 이 그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막 달콤한 캔디들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막 이걸 모으면서 막 그 달콤한 맛을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은 과자 타일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세가지고서는 이제 말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내 헨젤과 그레텔의 말을 이동하면서 이제 마녀도 계속 쫓아와요. 그래 아주 그런 긴장된 순간들을 아이들이 직접 감성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모은 과자들에 있는 점을 세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수의 개념을 또 배우게 돼요. 수를 세는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스큐 점수를 모으는데 또 스피너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스피너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틱 치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어디에 그 바늘이 어디에 앉을까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피너 쓸 때 소근육 운동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매 차례마다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어떤 선택은 정말 너무나 그 인생을 완전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들은 정말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매 순간이 진짜 선택의 연속인데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 선택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결정장애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사실은 선택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런 계속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선택할 때 어때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최선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 모든 게임이 다 아이들이 직접 이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 그때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각각 다른 종류의 그런 뇌 활동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 다른 요소들, 시간을 배운다든지 수를 세는 개념을 배운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결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상황들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 속에, 동화 이야기 속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보통 책으로만 읽을 때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기서 써 있는 단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너무 좋아요.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이들 언어 발달에 너무 좋지만은 거기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은 제한적이지만은 이렇게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을 같이 연출했을 때 아이들이랑 쓸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은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더 감성적으로 그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스토리를 더 이해를 잘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내 활동도 연결시키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아이들 육아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 교육의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 게임들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할 수 있는 너무 잘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제가 아까 딱따구리 이야기 예로 들려드렸지만은 그거 다 이렇게 어떤 활동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 루틴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뭐, 뭐 만들기 하고, 그림 그리기 색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보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루틴을 만들 수 있지만은 항상 그거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네,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이미 그 안에 잘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기 어떤 분이, 그러면 보드게임을 아이들끼리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끼리만 해도 되죠.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어리다면은 이제 직접 어떻게 지를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지는 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지는 방법인지, 이겼을 때 매너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룰을 어떻게 해서 잘 따를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좋은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은 육아 내 발달에 박사님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신다면 어떤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1등으로 꼽는 거는 어, 정서적인 안정. 부모와 부모와 아이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애착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은, 자, 이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한 아이들은,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더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두엽이 더 발달된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사회적인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이제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 이제 약간 그런 위험한 자극에 반응을 하는 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사람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자극도 아니고 아주 위협적인 상황도 아닌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이 편도체의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아주 쉬운 거에도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공격성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진 아이들이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고요. 그다음에 뇌에서 제일 이제 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부분인데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요, 이 해마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해요. 근데 이 해마는 되게 재밌는 뇌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뇌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뇌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한 번 만들어진 뇌는 끝이야. 더 이상 신경은 새롭게 재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한 100년 넘게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뇌에서 부분, 해마라는 부분은 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돼가지고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경의 그 네트워크에 새롭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는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어른들에서도 이 새롭게 신경 뉴런이 신경세포가 이 해마라는 곳에서는 평생 동안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신경세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연구가 된 거는 뭐 최근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뇌에서는 더 이상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 아주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로 이제 이게 밝혀지게 되었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 생성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안정된 그런 정서적인 애착 관계,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이 더 많이 생성돼. 그리고 더 많이 안정적으로 이제 이미 존재하는 신경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돼. 그 달리기, 운동 이런 것도 더 많은 신경세포를 만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학습하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게 아무 뇌 발달에 상관없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거 모든 게 사실은 이 이제 새로운 신경세포 활동에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돼요. 그러면 그 출산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줌과 동시에 이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제 일명의 이제 별명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한 좋은 유대감이 형성돼 있으면은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많이 돼서 스트레스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실제로, 뇌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어, 이게 조금 나았을 때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더 활발하게 이제 특별한 활동을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핸들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어 그래서 이게 조금 나았을 경우에는 이제 전두엽 기능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력도 잘 되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막 코르티졸이 과다 분비가 돼요. 예. 그런데 아이들도 이 정상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어, 스트레스 특별히 이제 뭐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때 굉장한 분비가 훨씬 많이 되게 돼요. 이 코르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게 되면은 신경세포도 이제 뭔가 위험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편도체가 너무 과활성돼서 불안하고 뭔가 공포, 그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 폭력성 같은 과민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그 해마의 부분도 실제로 사이즈가 작아져서
학습 능력도 저하되고 기억력도 감퇴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요, 어떠냐면 이 해마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새로운 거를 배우지 못하죠.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때 이렇게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은 어, 스트레스가 안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실제로 뇌 구조 자체가 변형되고 성인이 돼서도 불안, 우울 뭐 이런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심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어, 그래서 정서적인 정서 안정과 애착을 위해서 많이 해줘야 할 게 뭘까요? 그런 질문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함께 즐거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즐거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그런 것들을 기억에 의존을 해요. 아, 그때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이런 거 해줬었지. 이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서는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적인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강력한 순간들이 뇌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드게임이 같이 애들이랑 즐거운 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툴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많이 있고, 막 같이 재밌어하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주면은 엄마들이 평상시에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거 말고도 아이들이 나는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난 아빠랑 이거 할 때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런 기억과 감성들이 이제 정서 안정에 굉장히 좋고 또 애착 관계가 좋게 맺어진다는 느낌을 기억적으로 갖게 해줄 것 같아요. 음, 여기 또 이제 유진님이 정서가 안정되면 다음으로 어떤 발달을 도와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 이제 밤 10시, 11시 다 돼가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거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정말 뭐 아이들의 육아에 너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 애착 관계 이런 거는 막 다들 1등이신 분들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 뭐야?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통합적인 교육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그런 것들이라도 사실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 같이 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 그것도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둘째 아이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그게 제목이 뭐였지? 그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뭐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이런 것도 걔는 막 기억을 다 해요. 물어보면은 뭐 5살, 6살인데도 우리는 다 걔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걔는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혜정아, 우리 혜정이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해?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전에 그걸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아이가 스스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자기가 했던 거, 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계속 한대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나나 보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얘기해드린 시냅스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할 때마다 그 시냅스가 다시 활성화되고 점점 그 시냅스가 강화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그거 딱따구리 만들기 한 거 너무 재밌었지. 그럼 애들이 다시 한번 그 생각, 그때 그거 재밌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저희 아이는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잠드는 걸 힘들어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애가 하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복습하는 거죠. 좋았던 기억, 재밌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 학습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지. 엄마랑 이렇게 재밌는 걸 오늘 했지. 막 이렇게 약간 세뇌도 시키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재밌고 행복한 기억으로 저장시키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거죠. 네. 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볼까요? 아, 제이맘님, 네. 아예 대놓고 수학적인 셈셈 수색이나 시계 분수기 보드게임 등도 추천하시나요? 사실 수학 워크지로 하려니 아이가 공부 생각하고 몸을 꼬아서 저도 화를 내게 되니까 보드게임으로 수학을 대신해 볼까 싶은데, 에, 근데 또 안 하려니 수학을 지면으로 푸는 아이를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아, 네. 사실은 막 다른 애들 다 막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내 아이만 안 시키면 너무 불안하죠. 막 그 심정이 저도 너무 이해가 가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런 육아에 있어서는 공부 학습적으로 너무 강요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아이를 키웠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저도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제 아이를 이제 구구단이나 이런 거를 일찍부터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동네는 이제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군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동네였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거기에도 뭐 기프티드 앤 탤런티드라고 해서 좀 똑똑한 아이들 따로 교육시키는 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 저는 이제, 아유, 뭐, 네가 공부하려면 알아서 잘하겠지, 나중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통합교육, 이런 것만 잔뜩 시키고, 만들기나 맨날 하고, 그림 그리고, 뭐,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동물원 다니고, 그런 것만 하고, 실제로 앉아서 공부시키는 건 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애한테 미국에 있었지만은, 한글을 가르치고 싶은데, 애가 기억을 가르치면은, 기억을 디자인하고 있어. 기억을 꽃으로만 그리고 1년 동안 가를 가르치려는데 1년 동안 가를 몰라, 애가.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너 가나다라를 너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그런 애한테 무슨 내가 구구단을 가르치리 이러면서 그냥 같이 활동만 많이 하고 이제 뭐 애가 재밌어하는 그런 활동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애가 울죠, 막. 다른 애들은 다 구구단을 하는데 나만 구구단을 몰라. 왜 나는 머리가 나쁜 거야? 나는 바보야? 애가 막 이러면서 울어요. 어? 그래, 어, 그런데, 아니야, 너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활 잘 쏘고 싶어가지고서는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 장난감 활 쏘기 그거 찾다가 2시간 동안 활 쏘려고 연습한 거 그런 게 엄마는 진짜 중요한 거고 똑똑한 거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막 붙들어 줬더니 이제 때가 되니까 알아서 얘가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나는 잘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뭘 잘한다 다른 아이보다 난 이걸 잘해 이런 생각이 심어지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 그 잘하는 걸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약간 주눅 들어서 아, 난 이거 잘 못해 난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 그거를 애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를 일찍 가리킬 게 아니라 뭐를 가리켜도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새로운 걸 배워도 아, 나는 새로운 걸 배워도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그걸 배웠을 때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뭔가 실제로 어린아이한테 덧셈, 뺄셈을 가리키다기보다는 그런 덧셈, 뺄셈, 그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배워야 할 나이가 되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뭘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새로운 걸 배웠을 때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내 활동, 그런 거를, 그런 거를 키워주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학 관련된 보드게임 하는 거 너무 좋죠. 왜냐면 재밌으니까. 네. 또 제가, 지금 질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 네. 자매인데 언니가 잘해서 동생 앞에서 계속 잘한다고 말하기가 걱정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사실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2살 위에 오빠인데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 이제 폐혈증을 알았어요. 1살 때.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의사도 이미 포기한 상태고 이 아이는 뭐 가망이 없다. 그런데도 이제 저희 엄마가 어, 제발 계속 이제 심폐소생술도 하고 해달라고 해가지고서는 정말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는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았어가지고, 아이가 다시 살아났지만 아주 뇌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약간 지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이제 그때가 오빠가 1살 때고, 그리고서 아마 이제 한 1년 안에 제가 태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실제로 몸이 너무 약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뭐, 학교에 가서 이제 숙제를 받아오면 글씨 한 글자 쓰고 손이 아파서 못 쓴다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 사실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오빠가 뭐라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도 아주 그냥 뭐 아무리 뭐 글씨를 잘못 써도 뭐라고 하질 않으세요. 그냥 지우개로 그냥 조용히 지우세요. 다시 해볼까?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빠를. 그리고 오빠한테 맨날 너는 너무 똑똑하고 너는 너무 잘하고 훌륭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줘. 근데 실제로 그래서 오빠는 자기가 진짜 천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자기 이제 지난번 시험 결과 자기 등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와라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한 반에 60명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58등인가 9등인가 뭐 이렇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지. 자기 여태까지 자기 천재라고 알고 있는데 엄마가 나 천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60명 중에 59등이야. 그래서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제 계속 너 잘할 수 있고 똑똑하고 막 근데 점점 오빠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거기다 플러스 이제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얻은 거죠. 앉아 있는 엉덩이 힘을 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잘하게 됐어요. 그 엄마의 믿음.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천재다. 그 믿음 하나로 오빠가 꾸준히 잘해서 아니 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오빠 UCLA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도 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면 뭐 이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래머로 아주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실 이제 저희 엄마의 그때 이제 엄마의 엄청난 헌신이 거기에 뒤에 이제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전 오빠인데 보면은 좀 띨띨해요. 지금 구단, 구단을 가르치는데 내가 초등학생인 내가 보기에, 2구 18이잖아. 왜 그걸 몰라? 약간 옆에서 약간 맨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엄마는 이제 계속, 넌 너무 똑똑하고 잘한다. 막 이러고 이제, 이러니까는, 근데 엄마는 이제 따로 그렇다고 이제 오빠만 칭찬해 그래서 저한테는 오빠 앞에서 대놓고 칭찬은 많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도 생각 안 했고 뭐 그냥 뭐 그리고 엄마 맨날 오빠가 되게 잘생겼대. 그래가지고 그 그냥 우리 오빠는 잘생긴 사람 뭐 오빠는 머리가 좋구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친구들이랑도 지내고 뭐 학교에서 재밌게 지내고 이러니까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오빠 앞에서 제 칭찬은 안 했지만은 저랑 따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저랑 같이 장 보러 가면서 이제 저한테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때 이제 피아노 사실은 막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피아노 전공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저만 데리고 이제 피아노 콘서트도 따로 다니고 막 음악 공연도 다니고 이러면서 저한테 따로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지만은 오빠 앞에서 제 칭찬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린 저한테 많이 세뇌시켜 주셨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아, 오빠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오빠가 되게 뭐 진짜 60명 중에서 50부등하는 띨띨한 인간으로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엄마의 그런 숨은 공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게 비슷하면 괜찮은데 약간 다를 경우에는 이제 또 성향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를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로따로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는 게 그리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 앞에서 다른 아이를 비교하는 말이나 아니면 특별히 한 아이만 칭찬하는 말보다는 이제 뭐 우리 첫째 딸은 이걸 너무 잘하니까 엄마가 둘째 딸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좀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둘째 키울 때 사실 첫째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했어요. 막 우리는 팀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혜성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약간 너도 우리 팀의 일원이라는 식으로 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첫째를 굉장히 둘째 육아에 많이 참여시켰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맞아요. 여기 어떤 분이 가스라이팅인가요? 뭐 이런 말 쓰셨는데, 맞아요. 좀 세뇌 많이 시켰어요. 아니, 네. 어, 네. 제가 또 다른 질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격이 급해서 규칙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드게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맞아요. 성격 급한 아이들 좀 다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는 룰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드게임 보시면은 약간 중요한 게 사실 부모님들이 직접 좀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룰, 가장 간단한 룰만 가지고 하세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 새로운 약간씩 더 어려운 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원래 그 오리지널 게임에 나와 있는 룰을 더 이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도를 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그래서 가장 쉬운 가장 간단한 룰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요렇게까지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애들이 이제 게임 룰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이 룰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요. 그 초등학교에 갔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학교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 한 클래스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만든 룰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가 이제 굉장히 큰 학습, 그 이후에 학습 효과에 굉장히 큰 결정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따르는지 학교의 규칙을 따르는지 이게.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성격이 아무리 급한 아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룰을 이해하고 난 룰을 따라야 되는 이런 성향을 연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룰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됐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딱히 막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어, 이제 아이들이 뭐 물론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 저희 딸은 지금 대학생인데 어,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은 막 전화를 잘하고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 앞가림 하기도 바빠가지고 잘 연락 안 하는데 저희 딸은 이제 수시로 전화를 저한테 자주 하고 문자도 계속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 뭐 만났던 그 썸남이랑 뭐 어제 뽀뽀를 했다 뭐 이런 자세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막 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말 얘가 나를 정말 믿고 의지하는구나. 되게 사소한 것까지도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예, 약간 근데 뭐 아직 지금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아이들은 다 어리니까 뭐 당연히 뭐 유치원에 누구랑 뽀뽀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자기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거 엄마한테만 얘기해 줄게. 뭐 아니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형이나 뭐 이런 뭐 블랭킷이나 이런 걸 엄마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약간 신뢰관계 아이와 엄마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예죠. 그런 것들이. 음,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그 정도인데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가 이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 시작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박사과정 시작하기 전 6개월 전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미국의 데이케어를 예약을 했어요. 이제 박사과정 시작하면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 예약했는데 그 제가 살던 동네에 그 데이케어가 굉장히 자리가 없는데 예약한 곳에서 사실은 너의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다. 닥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이제 미국에 오셔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11개월 동안 아이를 키워주셨어요. 그 데이케어 자리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랑 이제 주, 어, 저랑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한국에 있는 외할머니한테 가서 11개월 동안 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수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을 얘가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수건을. 그래서 계속 엄마라고 부르다가 제가 겨울방학 때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갔더니 진짜 엄마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이 엄마를 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특별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블랭킷이 있었는데, 그리고 얘가 이제 애가 18개월 됐을 때 다시 데리고 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박사과정을 계속 하는데, 무슨 책을 읽어줘도 얘가, 그런데 얘 엄마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인어공주 이야기인데, 근데 얘 엄마는 어딨어? 아니, 여기는 엄마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무슨 책을 읽어주든지. 뭐 오리 이야기가 나는데, 엄마, 근데 이 오리 엄마는 어딨어? 얘한테는 그때 엄마랑 떨어졌던 분리되었던 그 순간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계속 얘 엄마, 모든 캐릭터마다 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예. 마음이 아픈데, 그때마다 제가, 이 엄마는 지금 뭐 하느라 바빠가지고 잠깐 어디 있지만, 그렇지만은 어디에 있어. 얘를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계속 안심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실제로 엄마와의 그런 애착 관계가 분리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예죠. 왜 엄마가 이 엄마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아닌데 엄마를 왜 찾나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아이의 엄마를 찾는 그런 보고를 보고서는 얘가 정말 엄마랑의 애착 관계가 약간 이제 더 형성이 내가 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엄마랑 얘랑 시간을 보내고 퀄리티 타임을 갖고 내가 뭐 학교 공부 때문에 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얘랑 같이 시간을 보낼 거라는 이런 신뢰관계를 다시 쌓아야겠구나. 이걸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 가고 뭐 이런 유치원 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아이들은 항상 알죠.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는 거를. 예. 근데 이제 그건 것들을 그 이면의 것들 이 아이의 엄마는 여기 없지만은 어딘가에서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만날 거고 예.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약간 그런 의미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데 초점 맞춰 주셔가지고 찾아보면 얘가 지금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지금 부족하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녁 때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이고 이제 시간이 뭐 한 애 자기 전까지 3, 4시간? 저희 아이들은 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잠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랑 저녁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뭐 4, 5시간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은 저는 한 1시간 정도? 뭐 좀 커서는 2시간? 그리고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아이 대학생이고 이제 둘째는 이제 뭐 티네이저니까 저희 주말마다 이제 오늘은 보드게임 나이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딱 아예 정해놔요. 왜냐면은 그때 굉장히 그게 가족끼리 이제 좀 애, 애착 관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이제 되게 건전하고선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정해요. 그래서 뭐 퍼센트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한 뭐 20%?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사실 막 아이 성향마다 너무 다르고 또 이제 자기 이제 뭐 각각 주어진 상황마다 또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딱 어느 정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회 될 때마다 해주시면은 이제 그게 여러 방면으로 너무 도움 많이 되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제이맘께서 명작 보드게임 다 사고 싶지만 혹시 아이 취향대로 사는 게 베스트일까요? 이런 뭐 주긴 주셨는데, 글쎄, 뭐, 아이 취향대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여자애라 하더라도 막 되게 긴장되고 막 모험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랑 뭐, 헨젤과 그레텔 그런 긴장된 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할 테고, 어, 네, 또 약간 뭐, 당연히 취향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 취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 약간 다른 거를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유도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좀 전혀 다른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이 이미 보드게임 많이 해본 아이라면은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보드게임 이제 좀 애한테,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선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애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양동민님 쓰신 대로 루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몇 시부터 몇 시는 보드게임 타임. 딱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아이들도 그 시간을 딱 기대하고 있고, 어, 또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해줄 수 있으니까 뭐든지 사실은, 조금이라도 안 했다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루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뭔가 마무리되지 않고 중간에 끝내는 느낌 너무 싫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뭐 다 이제 상황 봐가지고 애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애가 지금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짜증나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굉장히 짜증나서 더 이상 봐줄 수 없거나 이럴 때는 그렇다고 아예 막, 아유, 뭐, 그만둬, 중간에 그만하자. 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너무 안 좋은 그런 예를 애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뭔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약간 상황이 됐으니까, 야, 때려쳐.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약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룰을 갑자기 샥 바꿔가지고, 아,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는, 막판에, 요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갑자기 룰을 슉 바꿔가지고서는 약간 이제 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약간 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죠. 당연히 이제 걔가 이렇게 했을 때 애가 이길 것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뭐 약간 이렇게 갑자기 싹 바꿔요. 그러면은 그래서 막판에 야, 샥샥샥 해가지고 하나가 이겼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중간에 그만둔다는 느낌이 좀 싫어가지고.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아기 태어난 그 6개월 후에 박사과정하고 둘째는 박사과정 끝나자마자 포스닥 하기 직전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공부하는 내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는 박사 과정이 이제 약간 생물학 쪽이다 보니까 실험도 많이 해야 돼서 제 인생을 그러니까 약간 실험 스케줄에 맞춰야지 제 인생 스케줄에 맞춰서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애들이랑 어떻게 하면 이제 퀄리티 타임을 보내줄 수 있는지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딱따구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맨날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제가 맨날 했던 고민이 뭐냐면 오늘은 애랑 뭐 어떤 재밌는 걸 할까? 이게 이제 거의 하루에 매일 숙제예요. 맨날 그런 책 찾아보고 그런 인터넷 그런 사이트 찾아보고 그게 맨날 일인데 뭐, 그래도 이제 뭔가를 준비해서 애들이랑 같이 활동을 할 때, 이제 뭐, 한계가 있죠. 애들의 반응이라는 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큰 모래에
그 게임 스토어에 보드게임, 아이들 보드게임 전문점 게임 스토어가 생겨서 거기서 게임을 몇 개 사다 해봤더니 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아니, 여태까지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그 보드게임을 했을 때 애들 반응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저거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드게임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에 재밌는 요소와 뭐 교육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제 머릿속으로 하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고민할 게 없이 주어진 대로만 해도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높으면서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브레인 티저스에서 파는 많은 게임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펭귄로 이런 게임들이 이제 제가 그때 맨 처음으로 샀던 게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뇌발달 연구하신다는 분이 왜 맨날 보드게임들만 하니? 예, 그렇답니다. 네. 그 게임의 컬렉션을 보고 있는 것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계속 크잖아요. 커 나가면서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그런 게임들이 계속 좀 달라져요. 그래서 또 더 모아지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음, 그 게임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어떤 연령대에 어떤 게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막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한국어 위주로만 했어요. 한국어 위주로만 했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그 엄마가 다양한 언어를 하는 것보다 엄마의 모국어를 하는 게 가장 언어 발달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왜냐면 기본적인 그런 언어 영역 자체가 발달돼야 다른 외국어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뭐 한국어나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이제 둘 다 늦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이제 따라잡게 되지만은 둘 다 했을 경우에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제가 가르칠 때는 무조건 이제 한국어로만 했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이제 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게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저희 집에 오면 집에 안 가. 지금 부모들이 막 데리러 와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앉아가지고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집에 안 오는 이유가 있네요.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앉아서 보드게임을 하는 걸 보고, 사실 저희가 그 부모님들이 애들 보드게임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보드게임도 선물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 애들이 이제 그런 보드게임을 하고 있으니, 건전하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아이들은 이렇게 다른 집 애들은 뭐 폰만 보고 있는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보드게임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걔네들끼리 얘기할 땐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만약에 제가 같이 하는 경우면은 저도 영어를 좀 이제 해서 이제 같이 그 전반적인 돌아가는 언어에 맞춰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그때는 제가 혼자 싱글맘이었고 계속 이제 스웨덴 사람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둘째가 5살 이때부터는 이제 집안에서는 거의 영어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사실은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아빠가 생기면서 영어로 많이 왜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제 남편이 소외되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화났을 때만 이제 한국말로 막 가서 따시키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많이 써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중 언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사실 보드 게임 중에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드 게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언어 교육은 부모의 모국어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외국어를 노출시켜 줬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보드 게임에 적용해도 좋고요. 네. 외국어 보드게임 뭐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